가을로 접어든 어느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깜짝 놀라서 입은 옷 그대로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하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성은이가 친구를 때렸다니. 엄마, 진정하세요. 이러다가 엄마마저 쓰러지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성은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릴 때부터 친구랑 말다툼도 안 하던 아인데 누굴 때렸다는 게야.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일단 진정하고 선생님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요. 아니야. 선생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게야. 우리 성은이 절대 누굴 때리거나 할 애가 아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먼저 주먹을 날린 건 저였습니다. 그 자식 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왠지 내키지 않아 점심 급식도 거른 채 교실에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밥 먹는 것도 아무런 의욕이 나질 않더군요. 그렇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교실 뒤편에서 용식이와 같은 반 친구 녀석 몇몇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게 그 한정판 운동화야? 이거 국내에서는 못 구한다며. 미국에서도 딱 5개만 출시돼서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하던데. 장호, 네가 뭘 좀 아네. 이게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그런 운동화가 아니라고. 그래? 근데 넌 어떻게 구했냐? 다 우리 엄마 덕분이지. 우리 엄마 얼마 전 미국 이모 집에 갔다 왔잖아. 그때 선물로 사왔더라고. 이야, 용식이 니네 엄마 짱이다. 그치?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신경을 좀 썼다고 하더라고. 야, 부럽다, 부러워. 전교 1등은 역시 대접받는 클래스가 다르다니까. 야, 용식아, 그러지 말고 나 그 운동화 한번 신어보자. 안 돼, 임마. 이거 아무나 막 신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치사한 새끼, 내가 남이냐? 그리고 창호, 너 나보다 발 크잖아. 네가 신으면 신발 찢어진다고. 그럼 난 너랑 발치수 같잖아. 내가 한번 신어볼게. 안 돼. 나도 아까워서 아직 못 신고 있단 말이야. 보고만 있을 거면 왜 가지고 왔냐? 이런 건 이 형님이 개시를 해줘야 한다고. 안 돼, 안 된다고. 이 내놔, 임마. 친구들은 서로 용식이 신발을 신어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엄마가 사줬다는 용식이 말에 저는 이미 빈정이 좀 상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는 친구들 모습까지 보니 화가 치밀더군요. 에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야, 니들이 거지냐? 거지야? 남 운동화는 왜 탐내고 그래? 뭐? 야, 김성훈,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친구 신발 한번 신어보겠다는데 거기서 거지가 왜 나와? 주인이 싫다잖아. 싫다고 하는데도 니들이 자꾸 우기니까 거지라는 거지. 뭐야? 너 말 다 했어? 야야야, 둘 다 그만해. 그만. 이러다가 진짜 싸우겠다. 뭘 그만해. 이게 다 용식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그깟 운동화가 뭐 대수라고 자랑질은. 뭐? 자랑질? 그래, 자랑질. 너네 엄마도 참 불쌍하다. 어쩌다 1등 한 번 한 것 가지고 호들갑은. 야, 김성은, 너 말이 심하다. 심한 건 너지, 임마.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사줬다고 학교까지 들고 와서 자랑질이냐? 마마보이 자식. 뭐? 마마보이? 너 말 다 했냐? 화가 난 용식이는 저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이야기를 더 하려다 입을 다물더군요. 됐다. 그만하자. 뭘 그만해. 네가 잘못했잖아. 저도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멈출 수가 없더군요. 용식이는 그런 저를 보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고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 성훈아, 너 엄마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겠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용식이에게 주먹이 나간 게 엄마 이야기가 그 친구 입에서 나오는 순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뜨거운 뭔가가 훅 치밀어 오르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마치 용식이 잘못이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른 이후 쭉 그랬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이제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요. 또 어떤 날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리움에 하루 온종일 걷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도 잊은 채 무작정 걸었죠.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낯선 동네에 와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성은아,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온 거야? 성은아, 너 결석했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할머니하고 고모가 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네, 죄송해요. 아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다행이야. 배고프겠다. 어서 밥 먹자.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에 방황하는 저를 할머니와 고모는 다독이며 챙겼지만 그래도 마음을 잡을 수가 없더군요. 엄마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올 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집에서만 보낼 수 없다며 아빠와 엄마는 피서 삼아 근교에 드라이브를 다녀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은아, 너 진짜 같이 안 갈래? 그래, 공부도 좋지만 이렇게 더울 때는 좀 쉬고 그래야 돼. 에이, 제 걱정은 마시라니까요. 독서실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학원에서 중요한 보충이 있다니까요. 참네. 학원은 방학도 안 한다니 무슨 애들을 이 더위에 뺑뺑이를 돌리고 그래. 아빠, 고2 입시생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마 아빠밖에 없을걸요. 다른 애들 부모님들은 보충 더 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래? 참. 그런다고 성적이 오르나? 공부도 쉬어가며 해야 능률이 오르고 그러지. 맞아요. 성은이가 가겠다고 하니 보내는 거긴 한데 그 학원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정말 지독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느긋하시다니까. 요즘 학원들이 다 그래요. 거기가 빡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엄마는 성은이 네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 고2잖아. 진짜 우리 엄마 현실감 없으시다. 고2 여름방학이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아들이 알아서 척척 잘하다 보니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들. 우리 아들 잔소리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해줘서 학부모 모임 가면 엄마들이 얼마나 부러워한다고. 여보, 아들이랑 인사하다가 하루 다 보내겠어. 얼른 출발하자고. 여름 휴가 기간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그해 여름은 집에서 조용히 쉬자고 하셨습니다. 고2 여름방학이라 학원 수업 보충 등 제가 끝내야 할 공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 두 분만이라도 휴가를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게 최고의 휴가라고 하셨죠. 덕분에 저는 틈틈이 외식도 하며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휴가 마지막 날, 아빠는 휴가가 끝난다는 아쉬움에 엄마와 잠시 근교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로 하셨습니다. 성은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해물볶음 해뒀으니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출출하면 치킨 시켜 먹어. 네,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니까요. 두 분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날 저는 학원 보충 수업을 끝내고 독서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많이 먹었던 탓인지 식곤증에 나른해져 있었는데요. 잠도 깰 겸 게임이나 한판 할까 싶어 휴대폰을 꺼냈더니 마침 고모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성은아, 너 지금 어디니? 고모가 데리러 갈게. 고모, 지금 나를 데리러 온다고요? 왜요? 고모는 목소리가 왠지 격앙돼 있었습니다. 평소 고모의 말투는 사근사근하고 조용했던 편이라 전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성은아,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고모가 바로 갈게.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만 들릴 뿐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바로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더군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고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고모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성은아, 놀라지 말고 고모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오빠랑 언니가, 아니 아빠랑 엄마가.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뭔가 현실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고모의 목소리가 귀에서만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영안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서도 그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입었던 하늘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요. 군데군데 핏자국은 있었지만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깨우기 위해 엄마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왜 이런 데서 자고 그래요? 성은아. 엄마, 나 성훈이에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왔잖아요. 이러다 어서 집에 가요. 엄마?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졸음운전 사고였다고 합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요. 아버지는 그 트럭을 피하려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으면서 차가 전복됐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행히 아버진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이후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엄마의 죽음도 장례식도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빠가 무의식 상태, 즉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다 아빠까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공부는 물론이고 밥을 먹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모두 귀찮기만 하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멍하기만 했습니다. 무얼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은아, 일어났니? 어서 씻고 밥 먹어야지. 네. 고모가 너 학교까지 태워준다고 하니까 얼른 밥 먹자. 네. 그저 습관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학교 가는 생활이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없었고요.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와 고모와 함께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성은아, 너 어제도 늦게 들어오던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온 거야? 네. 그래. 고모가 너 너무 늦길래 데리러 갈까 싶어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 아, 그래요? 독서실이라 제가 전화기를 꺼뒀어요. 그래, 그랬구나. 고모는 뭔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듯 했지만 제 눈치를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사실 요즘 저는 독서실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학원도 맘 내키면 한 번씩 갔는데요. 그것도 수업을 듣다 중간에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강의 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듣다가도 불쑥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리운 만큼이나 화가 치밀었죠. 야, 이게 누구야? 우리 학교 전교 1등 범생이 아냐? 그날도 학교 보충 수업은 땡땡이를 쳤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자니 할머니와 고모가 걱정을 할 것 같아 할 일 없이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주먹 꽤 쓰기로 알려진 민수와 그 패거리들이 저를 아는 체 하더군요. 너 같은 범생이가 공부 안 하고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냐?
신경 꺼. 어쭈, 전에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젠 대답도 안 해. 신경 끄고 니들 갈 길이나 가라고. 야, 너 지금 우리들한테 갈 길 가라고 했냐? 확! 민수는 한 대 칠 것처럼 주먹을 치켜들었다가 갑자기 손을 내리더군요. 아, 맞다. 너 얼마 전에 엄마 죽었다면서? 뭐? 너 이 자식. 괜찮아, 임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 아니지. 엄마가 없으면 누가 날 낳아?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없었다고 해야 말이 되나? 참 이상했습니다. 평소 껄렁해 보이기만 하던 민수였는데 엄마가 없다는 말이 왠지 위로가 되더군요. 너 엄마 막 보고 싶고 그렇지? 난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한 번씩 보고 싶고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술을 일찍 배운 거라고 임마.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이 형이 오늘 너한테 인심 한번 썼다. 가자. 오늘 우리 거하게 한잔하자. 한잔하자고? 와우, 범생이 너 설마 술 한 번도 안 마셔본 건 아니지? 그게... 자식 안 마셔봤구나? 그 좋은 걸 왜 여태 안 해봤대? 걱정 마, 걱정 마. 이 형님이 잘 가르쳐 줄 테니. 나는 싫다. 싫기는 임마.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엄마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가자, 범생이. 민수 말을 정말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고 슬프고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을 잠깐이라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잠깐이라도 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패거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담배도 배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지럽냐? 자식,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잘 봐. 심호흡 크게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내뿜는 거라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하는 순간만큼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슬픔도 잠시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슬픔이 몰려오더군요. 그래서 또 술을 마시고 민수 패거리들과 어울리며 나쁜 짓도 한 번씩 하고 그랬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는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까워만 할 뿐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꼬중을 들으면 혹시나 더 엇나갈 수도 있다고 여겨서 두 분 모두 속으로만 전전긍긍 하셨다고 합니다. 또 곧 제자리를 찾겠지라는 믿음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할머니와 고모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쉽사리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친구들과 주먹 다짐하는 일까지 벌이고 말았죠. 충격이 컸던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성은이가 통 마음을 잡지 못하네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어르신 잘못이라니요. 어르신도 충격이 크셨을 텐데 성은이까지 저러고 있으니. 선생님, 우리 성은이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심성이 바른 애예요. 근데 지 엄마 죽고 아빠까지 저렇게 누워있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요. 그거야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번 일은... 선생님, 우리 성은이 곧 마음 잡을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선처를 좀 해주세요. 늙은이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 저는 100번이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식이 부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용식이가 좀 다치기도 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식 학생 부모님은 제가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성은이 선처 좀 부탁드려요. 아휴, 어르신,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다행히 저는 학폭위에는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용식이 부모님이 병원 치료비만 받는 걸로 합의해 주셨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몇 번을 찾아가 용식이 부모님께 저 대신 용서를 비셨습니다. 물론 저도 할머니와 고모 손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용식이에게 사과를 했죠. 용식아, 내가 미안하게 됐다. 알았어, 임마. 사실 용식이는 저와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같은 중학교를 나오기도 했고요.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어서 종종 집에 놀러 오기도 했죠. 엄마는 용식이가 오면 우리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 주시고는 했습니다. 너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이상해진 거 아냐? 알아.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엄마가 너 이러는 거 보면 속상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냐? 됐어, 임마. 휴, 그래. 너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알아. 안다고. 용식이 이야기가 제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엄마가 알면 분명 실망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학교 가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집을 나서서는 하루 종일 PC방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엄마도 아빠도 그리움도 남의 일처럼 아득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지 말고 그냥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물론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엄마의 죽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병문안을 가도 아빠는 죽은 듯이 그저 누워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아빠, 아들 왔어요. 내 말 들려요? 나를 알아보지도 내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빠,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요. 아빠는 내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소리쳐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는 게 괴롭더군요. 아빠 잘못이 아닌데 아빠가 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찾는 발걸음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아마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결이었는데 누군가 제 얼굴을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 안 본 사이에 이렇게 야위다니.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 부드러운 손길이 마치 엄마 같았습니다. 저는 번쩍 눈을 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맞지? 엄마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나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아들 이렇게 많이 야위었구나. 엄마도 우리 서은이 너무 보고 싶었단다. 엄마 죽은 거 아니지? 거짓말이지? 할머니랑 고모가 장난친 거지? 엄마는 대답 없이 저를 바라보며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의 그 미소, 얼마나 그리웠는지. 전 엄마 품에 안겨선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직 애기네. 엄마한테 안겨서 엉엉 울고 말이야. 맞아.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 두고 다시는 어디 가지 마. 알았지? 그럼 엄마가 성은이를 두고 어딜 가.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진짜지? 진짜 아무데도 안 갈 거지? 그렇대도. 성은아, 내일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대. 많이 추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짠 스웨터 입고 가. 밤색 스웨터 알지? 밤색 스웨터? 알지. 엄마가 아빠 옷장 속에 잘 넣어뒀거든. 추우니 그 스웨터 입고 학교 가. 알았지? 알았어, 엄마. 나 꼭 그 스웨터 입고 학교 갈게. 착하다, 우리 아들. 성은이는 정말 하늘이 엄마에게 준 선물이야. 엄마는 저를 품에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 얼마나 그리웠던지. 그 품에 안겨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창 너머로 비추이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얼른 엄마부터 찾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은이 꿈에서 엄마를 만났나 보네. 눈 뜨자마자 엄마를 찾는 거 보니. 마침 저를 깨우러 오셨던 할머니는 엄마 꿈을 꿨냐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꿈이라고? 엄마가 내 얼굴도 쓰다듬고 안아줬는데 그게 꿈이라고? 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얼른 다용도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챙겨온 아버지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버지 옷 몇 벌과 책을 챙겨 그곳에 두셨죠. 혹시나 싶어 아빠 옷을 뒤지는데 엄마가 얘기하던 바로 그 스웨터가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누가 다림질이라도 해둔 것처럼 고이 객해져 있더군요. 저는 엄마의 당부대로 그 스웨터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더군요. 꿈은 분명했는데 단순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슬퍼하니까 엄마가 꿈에 나타난 걸까? 아니,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서 엄마가 하늘의 나라에서 나를 보고 있다가 꿈으로 나타난 걸까? 스웨터를 입고 등교를 하며 꿈속에서 엄마가 했던 이야기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엄마가 늘 내 곁에 있는다고 했는데, 꿈속에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진짜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날 지켜보고 있나?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봤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자 성은아. 엄마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그렇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방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나로 되돌아가는 다짐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던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스웨터의 그 따뜻함이 엄마의 사랑을 새삼 떠올리도록 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 스웨터를 입고 등하교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래서 전 그 스웨터를 기적의 스웨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밤색 스웨터는 제 옷이 아닙니다. 신혼 시절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에게 짜준 옷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아빠는 그 옷을 자주 입으셨죠. 아빠의 애장품이었습니다. 당신 또 그 스웨터 입었어요? 지겹지도 않아요. 그 옷 10년도 넘었잖아. 아니 10년이 뭐야. 벌써 20년이 다 돼갈걸? 지겹긴. 난 이 옷이 제일 따뜻하고 좋더라. 이 스웨터 입으면 난 우리 신혼 때가 막 떠오르고 그래. 그때 우리 돈은 좀 없었지만 진짜 행복했잖아. 뭐야 아빠? 그럼 지금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지 아들. 지금 성은이까지 있어서 3배, 아니 300배는 더 행복하지. 그러니까 딴 옷 좀 입으라고요. 새 스웨터도 사뒀는데 왜 낡은 그 옷만 입고 그래요? 당신이 뭘 모르네.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나 그 증거라고. 좀 이상한데. 아빠 혹시 애정결핍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애정결핍은 무슨? 그냥 고집이야, 똥고집. 이 사람 똥고집이라니. 당신 이 스웨터 뜰 때 우리 성원이가 뱃속에 있었던 거 생각 안 나? 한 땀 한 땀 뜨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 기도했다면서. 그쵸, 그렇긴 하죠. 거봐, 이 스웨터가 그러니까 더 특별한 거라고. 우리 세 사람을 사랑으로 이어준다고나 할까? 에이, 아빠, 그건 좀 논리가 이상한데요? 그치? 네 아빠 고집 부릴 땐 꼭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 말이 안 된다니. 둘이 편먹고 지금 나를 왕따시키는 거야? 엄마가 그 스웨터를 짤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스웨터가 완성될 즈음 제가 태어났고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아빠는 그 스웨터와 함께 든든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죠. 바로 저 김성은 말입니다. 밤색 스웨터가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을 사랑으로 이어준다는 아빠의 그 허무맹랑했던 말 때문이었는지 저는 그날 온종일 아빠 생각이 나더군요. 엄마가 그립고 힘들다는 마음에 그동안 아빠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아빠 병실을 찾았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병실을 지키고 계시더군요. 성은이 아빠 보러 왔구나. 밥은 먹었고? 아직이요. 아빠 보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요. 그래, 잘했다. 고모가 너 좋아하는 해물찜 해놨다고 그러더구나. 배고프겠다.
얼른 가서 저녁 먹자. 할머니, 잠시만요. 저 아빠 얼굴 조금만 더 보고 갈래요. 그럴래? 아이고, 우리 성은이 그 옷 입으니 어쩜 그리 아빠를 닮았노. 그래요, 할머니? 그렇다마다 그 밤색 스웨터 네 엄마가 네 아빠한테 짜준 옷 아니냐. 겨울 되면 네 아빠 그 옷만 입고 다녔지. 마누라가 짜줬다면서 볼 때마다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아빠가 할머니한테도 그랬구나. 그럼 오죽하면 내가 귀에 딱지 앉았다고 그만하라고 했겠니? 이 할미가 팔불출을 낳았다 그랬다니까. 하긴 아빠가 좀 유별나긴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성은아, 많이 힘들지? 아이고 내 새끼. 울고 싶으면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해도 된다. 아니에요, 할머니. 갑자기 살에 들어서 그래요.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보려고 하는데 눈물 때문에 흐려진 시야 너머로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눈물 때문에 번져 보여서 착각한 걸 거야. 그래서 눈물을 닦고 아버지 손가락을 다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보세요, 지금 움직이죠? 뭐라고?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아이고, 진짜네. 손가락이 움직이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아빠의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즉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달려왔고요. 아빠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본 뒤 아빠의 의식이 돌아온 게 분명하다는 진단을 전해지더군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다냐. 우리 태민이가 깨어나다니.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아빠, 나 은성이야, 은성이. 나 알아보겠어?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고모도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죠. 오빠, 나 알아보겠어? 나 경민이야. 오빠 동생 경민이. 아이고, 태민아, 엄마. 정신이 좀 드냐? 의식은 회복했지만 아빠는 아직 저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고맙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다 고맙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니 할머니와 저, 고모까지 가족들을 모두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일주일이 지나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다시 찾았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병원에 갔죠. 아빠는 병실에서만 지내는 게 무료했는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회복되길 기다리던 어느 날, 그날도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날따라 병실 분위기가 무거운 겁니다. 할머니는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고모 역시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위에 있어야 할 아빠가 병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순간 아빠가 잘못됐나 싶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빠? 할머니, 아빠 어디 갔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고모, 아빠 어디 갔냐니까? 설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성은아, 아니야. 아빠 괜찮으셔. 근데 아빠 왜 여기 없어요? 어디 갔냐고요? 성은아, 그게... 아이고, 태민이 불쌍해서 웃자냐. 우리 새끼 불쌍해서 웃자냐. 아빠는 그날 엄마의 죽음을 아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안심할 수 없으니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빠의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할머니와 고모는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일단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식물인간인 상태로 말이죠.
아빠는 크게 낙담을 했지만 당신께서 깨어났기 때문에 엄마 역시 의식이 돌아오리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종종 엄마가 괜찮은지 묻곤 했죠. 성은아, 엄마한테 가봤지? 엄마 오늘은 좀 어떻든 좀 나아지지 않았니? 아빠. 그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그렇지. 네 엄마 강한 사람이니까 꼭 깨어날 거다. 아빠가 이렇게 누워서도 매일 기도한다니까. 할머니와 고모는 당분간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말자며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빠가 건강을 회복하면 그때 진실을 이야기하자고 말이죠. 저 역시 아빠가 걱정됐기에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적당히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컸고요.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도 아빠가 빨리 회복되길 원하지? 그치? 그런데 아빠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 시간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아빠는 엄마를 보러 가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할머니와 고모는 아직은 무리라며 반대를 했죠.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 아내인데 제가 가서 봐야죠. 그 사람 제가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면 훨씬 빨리 깨어날 겁니다. 아니야, 안 된다니까. 태민아, 그 몸으로 어디 간다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니. 아니, 밖을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옆 병동 가서 잠시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오겠다는데 그게 무슨 무리냐고요, 어머니. 오빠, 엄마 말이 맞아. 오빠한테는 그것도 지금 무리야. 교민이 너까지 왜 나를 중환자 취급하고 그러냐? 나 그 정도는 이제 움직일 수 있다니까? 오빠 마음은 알겠는데 오빠 그래도 지금은 우리 하나씩 하자, 응?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온다고.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그 사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이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태민이 네가 얼른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 모습으로 가면 애미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아빠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엄마를 보러 가자는 부탁은 하지 않았는데요. 할머니와 고모에게는 매일 떼쓰듯이 졸랐다고 합니다. 아빠의 평소 행동을 떠올리면 당연한 요구였죠. 아빠는 출장 가서도 매일 밤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하루 일과를 보고하듯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빠를 엄마는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것 같다며 놀리곤 했는데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선지 저도 수학여행 등 집을 떠나면 꼭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던 아빠가 자신에게 무리가 된다고 해서 엄마를 찾지 않을 리가 없죠. 누워있기만 했을 때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엄마를 보러 가겠다고 우기기 시작한 건데요. 아빠의 고집에 할머니와 고모는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빠. 아빠는 병실과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들썩이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또다시 슬픔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빠, 미안해. 미안해, 아빠. 아니야, 성훈이 네가 뭐가 미안해. 아빠는 저를 보자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훈이 네가 혼자서 외로웠겠구나. 아빠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아빠가 이렇게 돌아와서 그래 미안하다 아들. 그날 우리 부자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말 그대로 전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꼭 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아빠,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래. 아빠는 놔두고 가지 마. 놔두고 가면 안 돼. 그럼 성훈아.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전 속이 좀 후련해지더군요. 그런데 아빠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 엄마를 잃고 몇 달을 방황했는데 아빠의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아빠는 제 걱정과는 달리 잘 극복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녀석, 어느새 이렇게 컸지? 어느새라니, 나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훌쩍 컸잖아. 지금은 아빠보다 더 키가 클걸? 그래? 우리 성은이 또 컸어? 아빠가 완전 든든한데? 그럼 아빠, 이젠 아빠가 나한테 기대도 된다고. 나중에 한 얘기지만 아빠는 할머니와 고모에게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엄마 잃고 제가 얼마나 방황했는지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힘내서 얼른 회복해야겠다고 아빠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말이죠. 다행히 아빠처럼 저도 이전에 김성은으로 조금씩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담배는 물론 술은 아예 입에 대지 않고요. 손 놓았던 공부도 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는 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저는 엄마의 그 칭찬이 좋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기초를 잘 닦아뒀던 터라 그동안에 소홀했던 공부를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다시 전교 1등 자리를 되찾았죠. 아빠,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나 완전 잘했죠? 역시 우리 아들 대단해.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퇴근할 때 다 사갈게. 아니지, 우리 오랜만에 외식할까? 외식 말고 나 할머니 밥 그리운데. 오늘 저녁은 할머니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아빠가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할게. 참, 아빠는 예상보다 빨리 퇴원을 하셨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꽃샘추위가 시작될 무렵이었는데요. 회복 속도가 좋아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병원 문을 나서던 그날은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듯 병원 앞 마당에 매화가 활짝 피어 있었는데요. 진분홍의 매화를 보며 아빠도 저도 잠시 엄마를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고, 언제 매화가 저렇게 폈대? 참 신기하지. 아직 날이 추운데 저렇게 꽃을 피운 걸 보면. 그러게요, 할머니. 그래서 더 매화가 반가운 것 같아요. 겨울 끝에 피는 꽃이라서요. 엄마는 유독 이른 봄에 피는 꽃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추위를 이기고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냐며 감탄하곤 했죠. 매화, 목련, 개나리, 벚꽃. 봄이면 엄마는 이런 꽃들 사진으로 엄마 카톡 프로필을 바꿔놓고는 했었습니다. 운동이나 산책을 가다가 어느 집담 너머로 봄꽃들이 보이면 꼭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여주곤 했죠. 성은아, 이것 봐. 너무 예쁘지 않니? 어쩜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웠을까? 내가 다 고맙다. 매화 때문이었을까요? 아빠가 태어나고 그 다음날 우리는 바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납골당의 엄마 사진을 보며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전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때문에 아빠랑 나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엄마 늘 내 곁에 있겠다고 했지? 나 엄마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아빠도 이젠 내가 잘 챙길게. 그날 저는 엄마와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겼었습니다. 약속대로 공부에 매진했고요. 전교 1등은 물론 모의고사에서도 전국 3%에 들어가는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세상에, 성은이가 전교 1등을 냈다고?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엄마, 성은이 원래 전교 1등 안 놓치던 우등생이었어. 뭘 새삼스럽게 그래요? 아이고, 전교 1등 다시 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여. 넌 전교 1등 안 해봐서 모르지? 참네, 어디 1등 안 해본 사람 서러워서 말이라도 하겠어요? 성은아, 너 때문에 고모가 이 나이에 공부 못했다고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는다 얘. 어라? 고모 학교 다닐 때 1등 안 해봤어요? 좀 실망스러운데? 뭐라고? 이 녀석 너 공부 잘한다고 지금 고모 무시하는 거야? 넌 뮤지컬 보여주기란 거 취소다 취소.
고모, 그렇다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 네가 공부 못했으면서 왜 우리 손자를 협박하고 그러냐? 그래, 경민이 너 조카랑 한 약속은 지켜야지. 에휴, 이 집안 사람들은 그저 성은이라면 꼼짝을 못한다니까. 그래, 약속 지킨다 지켜. 우와, 그럼 뮤지컬 보러 가는 거죠, 고모? 우리 고모 최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여튼 내가 성은이 못 당한다니까. 저는 고3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원하던 의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죠.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는 의대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아빠에게 알렸습니다. 아빠! 나 의대 합격했어요! 정말이야? 정말 합격했어? 그럼요. 게다가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그래? 수화기 너머로 아빠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아빠.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울기는? 아빠 감기 걸려서 그래. 감기. 또 할머니에게도 저의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그 어려운 의대에 합격을 다하고 할미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 에이, 할머니. 좋은 날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저 하얀 의사 가운 입는 것도 보셔야죠. 그럼 내가 봐야지.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성은이 의사 선생님 하는 것까지 봐야지. 할머니 지금 우시는 거예요? 하여튼 아빠랑 똑같다니까. 내가 좋아서 그런다. 너무 좋아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앞으로 이 손주가 좋은 구경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럼 우리 손주 장가가고 애 낳을 때까지 할미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이고, 성은아, 고맙다. 고마워. 고모 역시 저의 합격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야, 우리 집에서도 드디어 의사쌤이 나오는 거야? 우리 조카 대단해. 고모, 앞으로는 고모 건강은 내가 책임질게요. 정말? 우리 성은이한테 고모가 미리미리 잘 보여야겠는걸? 너 필요한 거 없어? 고모가 다 사줄게.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래, 그럼 너 대학 가니까 고모가 양복 한 벌 사줄까? 양복이요? 갑자기 양복은 왜요? 대학생이면 성인인데 양복 한 벌쯤은 있어야지. 대학 입학식 갈 때도 입고. 나 참, 고모, 요즘 대학생들 입학식에서 양복 입고 안 그래요. 진짜 옛날 사람. 그런가? 요즘 대학생들은 안 그런가? 당장 양복 한 벌 사자며 만나자고 하는 고모의 말에 저는 옛날 사람이라고 놀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봄꽃은 아직 필 시기가 아니어서 대신 엄마를 닮은 작은 국화 한 다발을 사서 화병에 꽂아두었습니다. 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네.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해내다니 엄마가 너무 고마워. 사진 속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날 꿈속으로 나를 찾아왔잖아. 추우니까 밤색 스웨터를 입고 학교 가라고 했던 그날. 나 그래서 다시 힘낼 수 있었어요. 그래, 아들. 엄마는 늘 아들 곁에 있을 거야. 엄마가 우리 성원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기억해. 당연하죠. 나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랑해, 엄마. 엄마를 만나고 나오는데 납골당 마당에 동백이 빨갛게 피어 있더군요. 생각해보니 동백 역시 엄마가 감탄하던 꽃 중 하나였습니다. 어쩜 날이 이리 추운데 저렇게 예쁜 꽃을 피웠을까? 그러고 보면 동백은 참 강인한 꽃이야. 그치, 성은아? 빨갛게 꽃을 피운 동백을 바라보며 어쩌면 내가 동백꽃 닮았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엄마의 죽음, 아빠의 사고라는 혹독한 시련을 딛고 이렇게 제 삶을 다시 꽃피웠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겠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분명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늘 제 곁에 있을 테니까요.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 밤색 스웨터가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나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있듯이 엄마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에 대한 추억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